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빼앗겼던 시민들은 접종 시작 소식만으로도 숨통이 트인다며 순조로운 접종을 기원했습니다.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백신 접종 첫날 상황을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다. 역사적인 날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두 분께는 그냥 가볍게 어떻게 좀 보셨는지 오늘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유 교수께 먼저 드릴까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성인 예방 접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 오늘 저한테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주 기술적으로 새로운 예방 접종도 아니고 기존의 이 아스트라제네카 예방 접종 방식은 독감 예방 접종하고 제조 방식이나 안정성, 유효성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네. 매년 있는 독감 예방 접종이 진행되는 날로 보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는 꼭 옛날 기사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2009년 8월 28일 연합뉴스 기사가 있는데요. 예. 1,336만 병의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대한민국 데이터베이스에 규축이 되고 예방접종이 진행될 것이다. 예방접종을 잘 따라주시오라고 하는 게 진행됐고 아마 12년 전인데 그날을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고 신종플루, 지금 이제 계절성 독감이 됐죠. 그때 예방접종 이후에 우리나라가 또는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거나 그 이후로 다시 대유행이 돼서 문제가 생겼다는 기사를 본 적은 없고 일상 속에서 계절성 독감과 같이 살아가면서 매년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뉴노멀 신종플루의 시기가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늦게 예방접종을 했다, 나중에 했다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러한 새로운 신종 전염병인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 같이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일상의 예방접종이 시작된 거라 저에게는 큰 의미보다는 예전에 있었던 방식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알게 된 예방접종에 대해서 새로운 질환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그런 첫 발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어떤 의미로 좀 부여하고 싶으세요? 앵커께서는 이게 가벼운 질문이라고 주셨지만 저한테 무거운 질문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유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역시 전문가의 면모는 저러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과학자, 냉철한 정말 그야말로 특별하게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시는데 저는 좀 어제부터 두근두근했어요. 오늘 9시가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혼자는 그냥 드디어 우리가 처음 만난 이 괴물 바이러스랑 맞붙어서 1년을 고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독감도 해마다 오고 신종플루 여러 가지 메르스 우리가 만나봤지만 전 국민이 1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은 바이러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상이 완전히 구조적으로 뒤집어져서 주로 집에 있어야 되고 혼자 지내고 접촉을 신경 쓰고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마스크 쓰고 살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손을 하도 올겨울에 씻어서 너무 건조해졌어요. 저는 손을 잘 안 씻는 습관이었거든요. 근데 많이 위생적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나이 50이 넘어서 습관을 바꿀 정도의 이 압력, 이건 굉장히 강한 거죠. 지구촌. 그래서 저는 오늘 감히 드디어 인류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 바이러스의 좀 끝장을 보자. 이런 이제 전투가 개시된 첫날인데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밀리다가 이제 우리한테 총알이 지급된 전쟁 터에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바이러스 백신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서 이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월까지 한 70% 이상의 국민이 다 접종을 하고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11월부터는 이게 완전히 종식될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듯이 이 독감처럼 계절성 유행병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 근데 이것도 지금 하루 이틀에 될 건 아니니까요. 또 한 1년 잡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일이다. 하지만 반격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두 분의 소회를 함께 들어봤는데 아마 지금 보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도 기대감, 약간의 희망 같은 걸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40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400명대에서 상당히 오래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또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버리면 순식간에 500명, 600명대로 올라서게 되잖아요. 그동안 백신 접종 전에 당국에서는 좀 안정세를 잡겠다 이런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저희가 백신 접종을 하면서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가장 우려했던 설 연휴의 여파로 뭐 2,000명대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었던 거는 피한 거로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예. 여기 코로나19의 특성상 잠복기를 지나고 또 대량의 집단 발병의 그런 시기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 나타나는데요. 서울 중심의 한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각 지자의 공장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어진 연결고리로서 실제적으로 계속 300~400명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검사 건수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정하게 나오는데도 숫자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다만 이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람이 모이는 것,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개학이라고 하는 변수. 그리고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지만 아주 일부에서 국내에서 걱정하시는 변이 바이러스의 그 원인 때문에 3월 말, 즉 우리가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사람이 모이고 2주에서 4주 후에 3월 말, 4월 초에 다시 한번 2020년 5월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불씨는 남아있지만 예방접종이 진행되는데 걱정하셔서 가지 말아야지라고 하실 필요는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한 단계를 일단 더 연장하고 또 5인 이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도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 이 결정은 백신 접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일까요? 그러한 조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단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생활방역 단계와 1, 2, 3단계로 훨씬 더 간략하게 그리고 개인의 방역 수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걸로 이제 조정 중인데 사실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예. 발표가 나왔으면 그 발표에 준해서 28일 날로 끝나는 서울 수도권의 2단계와 지역의 1.5단계 수준이 변경될 걸로 예측을 했는데요. 예. 아마도 이제 방역 당국과 정부는 예방 접종의 안정적인 시행 그리고 국민에 대한 이해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마 미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우선적으로 소상공인 분하고 자영업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지켜야 되는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앞으로 2주간은 안정적인 예방 접종과 그다음에 접종에 따른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예측 못한 부작용에 대한 정부 당국과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2주간의 시간을 우리가 뭐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어떤 백신인지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 굉장히 좋은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 있죠. 국내에서 이것을 긴급 사용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65세 이상에게 접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상당히 논쟁이 있었는데 일단은 안전성 혹은 뭐 유효성 이게 중요하니까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65세 미만만 우선 접종이고 그럼 65세 이상은 못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임상 데이터의 부족 때문에 이 결정이 내려진 만큼 미국 쪽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일정 기간 기다려보자. 이게 3월 말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면 3월 말에 괜찮다. 고령층에게도 효과가 있다. 판단하면 이제 이 보류가 풀릴 수가 있고요. 이게 좀 늦게 들어오면 4월 중에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그럼 아예 아스트라제네카는 고령자에게 쓰지 않는다. 이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파이자나 모더나보다는 이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제일 낮은 게 60%대고 통상 평균 70%대거든요. 또 이게 실제 적용에는 90%대가 나온 것도 있고 또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의 자료는 오히려 중증으로의 전이는 파이자, 모더나보다 더 잘 막아낸다. 이런 또 놀라운 성과도 보고된 게 있어서 좀 복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우선은 좀 보류. 하지만 이게 WHO 권고 기준은요. 50% 이상만 되면 맞춰라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는 부합해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건 그런 의미이고 그다음에 이게 뭐 10% 20%면 맞추나만 하니까 포기하겠지만 그 과반 이상의 효과는 있다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 데이터가 확보되면 아스트라제네카도 쓰게 될 것이다. 이걸 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월 한 달 어차피 지금 우리가 공백으로 잡고 다른 백신 수급을 이제 정말 발로 뛰고 있는데 4월 이후에 일부 수급의 차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상반기 물량을 아스트라제네카로 많이 배치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다른 새롭게 계약된 노바백스나 얀센이나 혹은 모더나를 조금 2분기로 당기는 방법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좀 이 상반기에 많이 특히 고위험군, 고령층 빨리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좀 확실한 임상 데이터의 검증을 거쳐서 예. 이 유효성을 확인한 후에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전부터 백신을 맞을 때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 점을 많이 짚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듭해서 짚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을 맞을 때 다른 예방접종과 다르게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일반 독감 예방접종하고 제조 방식이나 그리고 안정성 유효성에서 거의 유사합니다. 예. 우선은 예방접종하기 전에 예진해야 되는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30, 3, 3. 30이 뭐냐면 일단은 예방접종하러 가시게 되면 충분히 예진표를 작성을 합니다. 예. 예진표를 작성해서 본인이 과거에 단백질이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예방접종 또는 페니실린 등의 항생제 알러지가 있었는지 꼼꼼히 예진을 하고 체온, 호흡 등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 주치를 만나서 본인을 충분히 나눠서 예방접종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2주 안에 연기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근기자로 확인을 한 다음엔 예방접종을 하시고 1분 정도 앉아 있고요. 그리고 15분 정도 있습니다. 이게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예, 예. 즉 30분 이상은 최소한 예방접종 하셨던 곳에 기다리고요. 그리고 나서 3시간,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3시간 동안은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갑자기 식사를 하시거나 특이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의료기관 근처에서 대기하시면 좋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3일, 예, 예. 3일 동안에는 본인의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예방접종 도움이 들어가면 그 누리집을 통해서 본인의 증상을 확인하고 예. 거기 안에 신고를 할 수가 있도록 돼 있다고 안내가 됐거든요. 예, 예. 그런 33의 규칙을 기억을 하시고 예방접종 하시기 전에 예. 후에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혹시나 그 내 컨디션이 당일에 안 좋거나 뭐 건강이 썩 좋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백신을 설령 맞았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날은 피하는 게 가장 좋다고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만 설령 맞았다고 하더라도 집에 돌아갔을 때 가족이 있는 상황이 가장 안전한 거겠죠,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제가 그래서 이 3시간이 얘기가 나온 게 예방접종을 하고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알러지 반응은 일반적으로 주사 접종을 하고 30분 이내에 발생을 하고요. 의료기관 안에 준비되어 있는 에피네프린 주사 등으로 거의 90%, 100%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드물게 마치 점심 때 먹었던 어떤 요리에 땅콩이 들었는지 모르고 먹었다가 네. 1시간, 2시간 지나고 이렇게 붓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연 아나필렉틱 반응이 또 3시간 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의료기관 그리고 이제 3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계시는 시설에 계시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받는 분 혹시라도 부부가 계시거나 혼자 계시는 경우라고 하면은 예, 예. 가능하다면 도움을 주실 수 있거나 예. 본인의 건강을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30분, 3시간, 3일. 이제 뭐 법칙이라고 저희가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근데 그 오늘도 잠깐 봤습니다만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마포구 보건소에 맞습니다. 가서 접종하는 걸 이제 직접 같이 지켜봤죠. 참관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1호 그 이제 보건소에서 처음 맞으시는 분이 또 의사 선생님이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도 살살 놔주세요라는 예.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네. 저도 조금 이색적으로 다가오긴 아니 했습니다. 저는 뭐 모든 사람은 주사 앞에 약해지는구나. 네네네. 저만 이렇게 이제 위축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확인하면서 예, 예. 동질감도 느끼고 기분이 묘하게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의료진 접종이 많습니다. 우선 이 1순위 대상이 많이 들어가 있죠. 1호 접종 대상이 특정인이 아니다. 예. 저희가 어제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했어요. 영국의 경우에는 생일을 맞이하는 90세 할머니가 세계 최초이자 영국 최초로 맞는 걸 보면서 저는 영국에서 왜 할머니가 1호였을까? 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고령자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왕의 나라의 어떤 상징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예, 예. 또 미국의 경우에는 뉴욕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했던 지역인데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50대 이주민 출신의 유색인 여성 간호사가 맞았어요. 이건 굉장히 미국적인 상황을 또 반영한 대표성이 있다는 상징성이 느껴졌는데 우리는 1년을 K방역으로 버텨왔는데 이거 한 명이 잘한 게 아니라 국민이 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단적으로 바이러스와 그동안 힘을 겨뤄오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 왔는데 예. 1호 확진자는 누가 돼도 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인도 아니고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예, 예. 사실은 9시가 될 때
전국 모든 접종 센터에 대기하고 있다가 동시 접종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1호다. 이건 그 이후에도 지금도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모든 시민이 1호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접종에 응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굉장히 한국적인 1호 접종이라는 상징을 또 갖는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챌린지도 하고 의료진들 칭찬드리고 우리 국민들도 최고다라고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나훈아 씨도 콘서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정자가 아니라 국민이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우선주의. 저는 이게 이번 백신 접종에도 반영돼 있어서 굉장히 좀 뿌듯한 1호 접종의 상징성을 갖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전국에서 정말 초기에 오늘 하루 접종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좀 응원의 박수 드리고 싶고요. 제 순서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접종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1호 접종이다. 모두가 1호 접종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저희 드려봤고, 이제 의료진들도 뭐 물론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들을 좀 갖고 계신 모양이긴 합니다.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가 이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어떤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저렇게 좀 의견이 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각 전공별로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른 전공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가정의학, 성인 예방접종, 뭐 건강 증진을 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저한테 신경외과적으로 특정한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이 종양을 수술하는데 A라는 수술이 좋은지 B라는 수술이 좋은지 저한테 물어보면은 글쎄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어도 저도 그냥 평범한 국민의 한 명이죠. 사실 의사로서 예방접종의 여러 종류, 그 면역의 기전을 100% 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니까 당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의료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을 진다는 그런 선언을 하고 면허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백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백신에 대해서 해외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해석해서 국민에게 알려주는 그런 전문가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온 해석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고 아까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의 65세 이상에 대한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65세 미만의 분들을 요양시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버블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쪽에 막을 쌓는 겁니다. 즉 그 안에 65세 이상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모시는 의료 종사자들과 다른 거기 입소자분들을 하나로 싸게 된다고 하면 거기로 침투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연결고리를 끊고 일종의 우산을 쓰는 거랑 같거든요. 그러면서 안전한 것을 65세 이상 분들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사들끼리도 계속 싸우고 계속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것들이 국민의 예방접종의 참여를 떨어뜨릴 수준으로 막 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접종 동의율이 이제 93.7%라는 말씀도 좀 더불어서 드리고 이 김경수 원장께서도 아까 그런 표현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핸드폰이나 자동차보다 백신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래도 어떤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할 겁니다. 아까 3월 말이라는 표현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에 만약에 적용이 되려면 4월 이후가 이제 4월 이후가 되겠죠. 그렇죠. 4월 이후가 되겠죠. 빠르면 4월 이후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가 지금 이 구매한 백신이 7,900만 명분이에요. 그럼 사실상 거의 한 8천만 명분이라고 하면 필요하면 더 구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구보다 많을 필요가 있나요? 60% 이상만 맞으면 이 집단 면역 아닌가요? 그럼 3천만 명분이었어요. 애초에. 지난해 우리 독감 백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 독감 백신 구매한 게 3천만 명분입니다. 그만큼 맞고 다 접종이 끝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럼 독감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소수는 걸리죠. 걸리는 분들이 계시고 맞았는데도 걸리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면역 효과라는 게 100%가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95%대고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가 70%대라면 100명이 맞았으면 30명은
항체 형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계산적으로 보면. 예. 그럼 이분들은 한 번 더 맞아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확인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예. 누가 형성되고 누가 형성 안 됐는지. 네네네. 그래서 여유분은 필요하고 사실은 추가적으로 더 접종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상반기는 타이밍의 문제죠. 예.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1차적으로 접종이 된다. 그리고 2분기 4월, 5월, 6월은 모더나가 들어온다. 얀센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노바백스가 들어온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 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다른 대안도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중국 백신을 맞는 중동 국가들도 굉장히 많고 네. 우리가 102번째로 접종한 나라다. 여기는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 백신을 쓰는 나라들도 꽤 많습니다. 예. 인도네시아의 조코위도도 대통령이 1호로 맞았다. 우리가 대통령 접종 정치권에서 시끌시끌할 때 그 사례가 등장했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의 시노백을 맞은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중국 백신 괜찮나? 그래서 대통령이 1호 접종을 하고 독려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마다 사정이 다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중국 백신은 검토하지 않지만 스푸트니크 V가 의외로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게 확인됐거든요. 네네. 91%. 그럼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이걸 또 검토하지 아니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우리 방역 당국이 확정은 아니고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타이밍을 맞추는 운영의 묘가 지금부터 필요하다. 제일 좋은 건 아스트라제네카를 고령자에게 놓아도 좋다라는 임상 보고가 확인되는 거죠. 네. 근데 만에 하나 그렇지 않아서 보류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걸 대체할 백신이 4월에는 메꿔져야 되거든요. 예. 그걸 위한 노력을 방역 당국이 지금 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고요. 예. 그럼 조만간 또 이제 확정되면 발표가 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백신을 맞춰 나가는데 100% 효과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충분히 여느 독감 백신처럼 대범하게 대응하자. 아까 유 교수님 처음 말씀해 주는 100% 공감이거든요. 특별한 약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신종 바이러스를 만나서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고생을 하고 있어서 정말 이제는 지긋지긋한 상황이 되니까 빨리 백신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확실한 거 주세요. 이런 마음의 열망이 있지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보면 어느 바이러스를 해결한 백신과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예. 그럼 우리는 그냥 차분하게 주어지는 백신을 맞는다. 여기서 고를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90%의 모더나와 70%의 아스트라제네카 중에 어느 게 나에게 항체를 줄지는 사실은 복불복이거든요. 예. 이것은 확률과 통계의 문제이지 하나하나가 나에게 맞춤형 약이라는 건 없어요. 처방약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적 참여가 제일 중요한 게 백신의 의미다. 아까 백신의 정신 말씀하셨거든요. 예. 믿고 맞는다.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 시민도 좀 같은 마음을 공유하는 하나의 또 이 사회적 자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1차 접종 대상이 많이 계신 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 그동안 집단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1차 접종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이곳에 대한 집단 감염 우려는 저희가 좀 덜 수 있을까요? 우선 많이 덜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집단 발병의 연결고리를 보면은 이 환자분들과의 부적절한 방역이 되어 있지 않은 접촉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거동이 힘드시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나 보호자분의 도움이 있어야지 식사를 하시거나 이동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요양보호사나 시설에 계시는 직원분들, 보호자분들이 본인의 스스로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사회에서 우리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또다시 집단 발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처치가 일단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20, 30대의 젊은 가족분이 70대의 부모님 또는 가족분을 면회를 갔는데 면회에 있어서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마스크를 벗고 같이 식사를 했고 본인은 무증상 감염자 20대였으면 이거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방접종으로 여러 가지 경로 중에 가장 많은 경로는 하나 막았지만 또 다른 경로는 열려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그 항체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가분이 확보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을 못하면 그 예방접종을 어떤 기준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우리가 임상을 진행하는데 1상, 2상, 3상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상까지 진행된 경우는 막
2만 명, 3만 명의 경우는 그분들 혈액을 다 채취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 작은 규모로 이상까지는 실제로 혈액을 뽑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B세포나 T세포의 그런 높이 등을 보고 측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진행될 때는 아주 적은 샘플, 양을 혈액 채취를 해서 그게 통계적 기법으로 추정이 가능할 뿐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아주 안전하고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예방접종인데 대상포진 예방접종 하신 분이 혈액검사를 해서 항체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따라서 예방접종이 진행이 되면 항체가 발생했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스코틀랜드 나온 연구 결과도 예방접종 후에 중증 환자의 입원율을 떨어뜨렸다는 거지 항체 효과가 얼마나 낮다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면 어느 정도 수학적 계산에 대해서 항체가 발생할 거라고 믿고 이렇게 꾸준히 접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모르겠어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4월까지 완전한 개방을 목표로 한다? 이 가능할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방역적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 국가가 주변 국가의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개방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에 개별적으로 항체가 형성된 데 걸리는 시간, 항체가 형성된 이후에 유지되는 시간, 개별 항체의 항체 그 농도에 따라서 방역은 다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일단 예방접종 완료하게 되면 대규모 유행이라든지 치명률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예방접종이 어떤 특정 한 국가만 끝난다고 해서 그 나라만 안전하다고 하는 거는 방역적 또는 이제 면역학적 측면에서는 현실과는 좀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말미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백신 확보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접종 데이터를 좀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사실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미접종자 명단도 작성해서 그걸 국민들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항상 나라마다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적 방역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또 이게 집단적으로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는 또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그 부분은 또 이게 비민주적이다 뭐 이런 또 항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라마다 이제 시끌시끌합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라 그런데 세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4월 말 집단 면역 완료 이 계획은 굉장히 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빠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 전체가 이 인구 규모가 많지 않습니다. 900만 명 정도 된다고 전제하면 그걸 좀 확실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화이자가 1,000만 명분 가까이 굉장히 빠르게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는 이스라엘은 돈이 많은 나라니까 선투자를 했겠죠. 근데 문제는 화이자하고 딜이 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접종 데이터를 그러니까 사실은 임상적인 필요가 너무나 급박한 제약사들이 많습니다. 변이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또 개량형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900만 명 전체 인구가 아주 깔끔하게 접종을 해 나간다면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공유한다는 전제 하인데 이게 국민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았느냐 문제가 있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개인은 나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의 개인 데이터가 왜 다른 나라 글로벌 제약사에 넘어갑니까?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보시면 이제 피자와 음료와 뭐 게임을 주고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다양한 당근과 채찍을 동원했는데 당근이 주는 거예요. 저 젊을 때 헌혈하면은 저 빵하고 주고 그랬어요. 요즘은 영화표를 주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채찍은 뭐냐 하면 접종을 안 했어? 그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추적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좀 민주적인 측면에서는 시민적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좀 특수한 상황의 국가긴 해요. 근데 전 유 교수님 말씀에 동의 드리는 게 개방은 어려울 겁니다. 어쩌면 국경을 봉쇄한 상태에서 내부적인 개방이겠죠. 예를 들면 뭐 업소 지금 카페 같은 거 다 통제돼 있는데 다 푸는 방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주변 국가에 어떻게 개방을 할까요? 이스라엘은 또 개방을 안 해도 문제예요. 타국과. 왜냐하면 글로벌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류할 것이냐, 또 어떻게 교역할 것이냐 이런 큰 숙제가 남아서
혼자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지구촌의 속도가 중요하다. 오히려 더 먼저 맞으면 변이가 나왔을 때 또 맞아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에 투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적절한 속도, 지구촌과 함께 발맞추는 속도, 이것도 좀 고려할 대목인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좀 특이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도 모니터링 차원에서는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뭐 매일 이제 타 국가의 사례를 비교해서 보기도 하고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아무튼 적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접종률 세계 1위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뭐 당연히 어떤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고 좀 더 낙관적이고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이제 그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집단 면역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달성하기가 참 쉽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하나 추가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설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접종 개시일 전후해서 접종하고 난 다음에 이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백신 접종이 빠르게 50% 정도가 1차 접종이 끝난 거고 30% 정도는 2차 접종까지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 닫았던 식당, 카페, 정부는 왜 빨리 이걸 맞추려고 하느냐. 빨리 이제 내수시장 경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똑같이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완화 조치들이 뒤따르게 되고 개인들은 자, 나 이제 백신 맞았고 우리 주변에 다 백신 맞았으니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빨리 터져 나오겠죠. 방역 수칙이 위배되면서 오히려 지금 백신 접종 이후 한두 주에는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나라에서 영국도 그렇고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우치 소장이 강조하는 게 이 백신 다 맞아도 미국은 내년 초까지 마스크 벗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 백신을 맞아도 방역 수칙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교훈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 듣고 보니까 그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지점이 하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영일 평론가가 짚어주셨습니다만 백신 맞았다고 해서 소위 또 2차 접종까지 만약에 맞았다고 해서 마스크 벗으면 안 되는 거겠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백스 퍼슬리티가 왜 생겼을까요? 코백스 퍼슬리티는 국제기구로서 우리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 국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이카가 아주 대표적인 기관인데요. 원조를 통해서 같이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한 나라, 특정한 지역에서 또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좀 개발이 많이 된 나라에서 예방접종이 됐다고 해서 이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같은 속도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예방접종을 했을 때 같은 집단 면역을 인류 공영체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항체가 생기기까지의 그런 기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보통 2주차 때 항체 효과가 올라가는데 그 항체 효과가 중화항체인지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봐야 되고요. 또 2차 예방접종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는 뭐 21일, 28일 후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효과가 올라가는데 그것이 지금 6개월 갈지 8개월 갈지 1년 갈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파우치 소장과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방접종과 별개로 전 세계적인 유행이 팬데믹에서 지역 유행인 엔데믹으로 떨어지는 WHO 3월 11일이 제 기억이 맞다면 그 WHO 세계보건국에서 팬데믹 선언한 그날입니다. 그날도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같이 있었었는데요. 그것이 엔데믹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예방접종하고 별개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대한민국에 사는 유병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마이클도 같이 공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해야 된다는 점 거듭해서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제주도로 가던 백신이 이송 중에 온도 범위를 벗어나서 전량 회수 조치가 됐잖아요. 굉장히 발빠른 조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이 안에 냉동차 안에는 중앙 그 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센서가 달려있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이 온도계가 특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알람이 울리고 냉동차에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해서 바로 교체를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조치하는 기억 있죠. 실온에 독감,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이 노출됐던 부분. 실질적으로 전문가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방접종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제 폐기를 했었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폐기되는 게 맞지 않냐 하는데 과학적인 걸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아스트라든 파이자 건이든 굉장히 초저온에 동결돼 있던 게 이제 한번 녹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온도가 되면 그 온도에서 다시 얼리면 안 됩니다. 얼리게 되면 동결이 되면 그 단백 성분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0.5도가 조절이 그 차이가 있었는데 동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최적화된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그 차에 실렸던 것 중에서 몇 개를 우리가 샘플이라고 하죠. 확인을 해서 유효가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동결편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례를 이제 꼭 거론을 하면서 걱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화이자 백신은 뭐 초저온 보관이 가장 중요한 점이니까. 근데 이제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 화이자 백신을 일반 냉동고에 2주간 보관하는 거 이거 허가를 해서요. 그러면 아주 낮은 온도가 아니더라도 영하 25도에서 영하 15도 사이는 허용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어느 정도 완화된 거를 우리도 적용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 메신저 RNA 방식의 예방 접종에 이 단백질 이 싸서 싸게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그 유전 정보를 싸고 있는 싸게의 이 단백질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것이 인체로 안정하게 들어가고 또 생산지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병의원 의료기관까지 안정되게 되려면 최저온이 이동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먹어봤더니 이동할 때까지 그 초저온을 유지했다가 녹여서 보통 저온 상태에서 얼마나 가나 봤던 거예요. 봤더니 접종에도 유효하더랍니다. 따라서 초저온 상태로 각각의 센터로 이송, 각각 센터에서 초저온 상태로 유지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좀 초저온 특수 냉장고가 아닌 보통 일반적인 저온 냉장고에서도 일정 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예전보다 좀 더 까다롭지 않은 보관과 이송이 가능한 상태이지 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독감 예방 접종과 유사한 얀센도 그렇고요, 노바백스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일반적으로 병의원에서 만여 개의 병원에서 공급이 될지는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우리 중앙 그 힘위원회에서 확인이 돼야지 한국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화이자 백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취재진이 이제 취재한 저 화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순천향대학병원의 천안 순천향대학병원에 화이자 백신이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접종 센터로 이송이 된 오늘 이송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장소입니다. 천안 순천향대학병원은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접종 센터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화이자 백신이 이쪽으로 이송이 된 것입니다. 역시 군경 합동으로 이제 호위 아래 이 천안 순천향대학병원에 도착한 화이자 백신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순천향대학병원이라고 좀 말씀드리니까 또 개인적으로 아시는 병원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왜 이거 지금 현재는 4개의 접종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의 국립의료원, 충남을 대표하는 것은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그리고 광주의 조선대학교 병원, 그다음에 양산병원 4군데를 일단 우선적으로 가고요. 그곳에는 이제 초저온 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곳에서 이제 각각의 예방 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의료원에서 일단 예방 접종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이후로 그 준비되어 있는 그 밑에 단위의 센터로 이송이 되면서 앞으로 이 초저온이 필요한 곳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에 계시긴 하지만 일단 같은 순천향대 병원이어서요. 혹시 주변에도 이 백신을 내일 접종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예방 접종이 이제 내일 진행되는 건 없고요. 이제 최일선에서 코로나19를 진료하시는 의료진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일선에 계신 분들을 도와주는 이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제가 어떤 백신을 맞을지 저는 선택의 권한은 없지만 아마도 저는 3월 8일 이후에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맞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은 천안 순천향대학
병원에 도착한 화이자 백신이 도착했다는 소식 지금 보신 말씀드리고요. 장면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오늘 12시 1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이 파이자 백신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했죠. 예. 그런데 대한항공이 운송을 했습니다. 굉장히 준비와 노력을 많이 했고요. 대한항공은 의약품 운송에서는 또 노하우가 있는 항공사예요. 그런데 12시가 되기 조금 전에 랜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평택 물류 창고로 들어가서 보관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 이천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천으로 갔다가 예. 전국으로 나뉘어졌잖아요.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1,900여 곳으로 뿌려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파이자는 5군데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오후 1시 도착 예정이어서 다 나눠졌고 이 순천향 천안병원만 2시 50분 도착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3시가 좀 넘은 시간이니까 예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제 모든 파이자 접종 센터로 배분이 된 겁니다. 네네. 그럼 이제 냉동 보관 상태에 들어갔다가 내일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300명이 먼저 시작이 되면 모레 28일부터는 아마 5곳 전부에서 접종이 개시될 것 같고요. 예. 우선 고위험군에서 종사하는 의료진이 접종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제 내일 이후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 2개의 백신이 접종이 개시되는 것이어서 상당히 파이자는 또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에 비해서 어쨌든 고난이도로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네네. 아까 새로운 또 매뉴얼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심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접종센터가 훨씬 제한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2가지의 백신을 우리가 다루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관리 방법을 이제부터 그동안은 모의 훈련을 해왔는데 실전 상태에서 이제 전개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또 갖는다고 봅니다. 방금 의약품 운반 차량에서 화이자 백신이 내려져서 순천향대학교 병원 안쪽으로 의료진의 인계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까지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 코로나19 관련 저희가 이제 백신 얘기를 주로 오늘 많이 했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의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식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